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AI 랠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의 열기가 식어버린 상황 속에 바이오주와 밸류업 관련주, 바벨주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이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강한 흐름이 집계되고 있었는데요. 8월에 이러했던 흐름, 이번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받아갈지 국내 증시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 다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으로 출발했었는데요. 음전하더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매매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도 그 포지션이 이어지나 했는데요. 개인과 외인한테서 양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2,172억 원, 외인이 102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외국인이 768억 원, 기관이 91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96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보합에 머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아직까지는 17만 원 지지선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떠난 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인 사이에서만 삼성전자는 2조 이상,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는 9천억 이상의 순매도 물량이 잡혔었는데요. 네, 앞으로의 바이오주 흐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6% 넘게 급등하면서 25,000원 뛰었는데요. 40만 원 위에서 이제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서 98만 원까지 터치한 상황에서 종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소폭 밀리면서 다시 96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대차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다소 꺾인 모습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함께 같이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만 원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2% 넘게 빠지면서 19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 전거래일에서도 지난주 약간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다시 빨간불 켰습니다. 하지만 신한지주가 밀리고 포스코홀딩스가 10위권으로 올라온 모습이네요. KB금융은 1% 올라가서 1,200원 뛰었고요.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10위 자리를 다시 탈환한 모습입니다. 6% 가까운 급등 흐름 보이면서 2만 원 뛰었습니다.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가 체결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알테오젠이 2위로 밀린 모습인데요. 7% 넘는 거의 8%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원 뛰면서 18만 원까지도 다시 주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3,500원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알테오젠과 함께 HLB, 제약바이오주도 1% 떨어졌습니다. 1,100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와 엔캠 강세 흐름 받아갑니다. 에코프로는 5%, 엔캠은 2%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캐즘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등락률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1,000원 빠졌습니다. 휴젤 여전히 8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4% 밀렸습니다. 11,000원 내려앉으면서 26만 1,5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들도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다 파란색 불을 켜고 있네요. 클래시스도 2% 빠지면서 1,100원 빠졌고요. 5만 원대에서 턱걸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리노공업은 보합입니다. 19만 5,700원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8월 4일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박스권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도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4분기 중에 공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쏘아올렸던 2차 전지주의 강한 훈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제대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TCC 스틸 9% 내외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S바이오메딕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매매에서도 강세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계속해서 이어받아갑니다. 4% 넘게 뛰어서 31,700원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난치의 영역이라고도 하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달에 자사치료제의 고용량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고용량 투약군 3명에 대한 1년간의 관찰 결과가 자사치료제에 공개되는 건데요. 최근 바이오주 훈풍에 임상시험 결과 발표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런치 토크에서는요, 게임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제는요, K게임 성장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 이래로 이번에 13배 최고 수익을 달성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만큼 K콘텐츠 기업의 유망성과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 게임주는 이럴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국내 게임주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넥슨게임즈, NC소프트, 크래프톤 모두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국내 게임주들이 성장하고 또 해외 파급력을 키워나가려면 어떠한 전략을 모색해봐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향성, 미국 대선, 그리고 AI 확산 가능성.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지만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크게 뒤흔들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8월에 재미 보긴 힘들었었던 삼양식품 그리고 조선업황 흐름에 대해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오늘도 3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시장 전략, 2차 전지, 음식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큰 흐름 이어받아서 세 번째 코너까지 재미있고 알차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은 이제 런치 토크는 게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급등락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박수현 아나운서는 게임 좀 하나요? 저는 안 하고요. 네. 제 동생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동생은 네. 아주 동생이 하는 게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로 약간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 많이 하던데요. 피카츄, 배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약간 모바일 많이 하는데 동생은 모바일. PC로 많이 하더라고요. 동생이 여자분? 네.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오늘은 이제 산업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글로벌적으로 K-게임 산업이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런치 토크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할 내용은요. 중국산 게임에 위협받는 K-게임. 중국이 요즘에 게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성 하나로 승부하는 진행자라서 게임을 안 하는 이제 패널 분과는 약간 좀 딥한 질문을 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어떻게 박재영 차장님 게임 좀 하시는지요? 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게임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게임을 할 시간도 없고 네. 제가 정확히 이제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나고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엔 하셨었고. 그럼요. 집에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방 하나 이제 PC방으로 꾸며가지고. 그럼 원래 겜덕이셨는데 탈덕하신 거네요. 뭐 할 시간도 없었고요. 네. 와이프랑 같이 시작했는데 와이프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직 하고 계세요? 네. 어떤? 그 네마블 게임인데. 고스톱? 아니요.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고. 아하. 네, 와이프랑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게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저는 그 게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하.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렇죠. 불속. 네, 불속. 팬도 많고.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렇다 할 게임이 아니에요. 뭐 불소도 사실 성공한 건 아니었고 기대보다 성공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워낙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게임이 MMORPG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저는 이제 현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 일과 육아와 병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제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하셔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자라는 사람은 그 성향 때문에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전에 겜덕이셨다가 지금은 탈덕하셨고, 알머리 제이스님은 어떻게 게임 좋아하시는지? 저도 지금은 시간 탈덕하셨고. 없고요. 근데 저도 왕년에는 이제 게임 때문에 목 디스크 3주 입원을 할 정도로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떤 게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속놀이니까 뭐 당연히 할 줄을 알고, 네. 뭐 열심히 했던 건 또 이제 도시 건설 게임 이런 거 되게 심취했었어요. 뭐 롤러코스터 타이쿤 등등 네, 뭐 해서 심시티. 등등.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두 분이 이제 게임의 경력이 있으니까 게임 산업을 이야기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좀 유저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는 갖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게임 업계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박재영 차장님. 일단 게임 산업에 뭐 블리자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한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뭐 과거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10년 사이 이 부분이 좀 많이 경쟁력 부분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주가가 저 밑에 바닥에 있습니다. 예. 크래프톤 한 종목만 이제 신고가인데 사실 크래프톤도 아직 공모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뿐이지 공모가를 회복을 못했고, NC가 2021년인가요? 고점이 104만 원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82% 떨어져 있고, 펄어비스 역시 14만 5천 원이 고점인데 지금 고점 대비 77% 하락해 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4,500원이 고점인데 고점 대비 70%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는 신작 흥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2019년도에 리니지 M이
초대박을 쳤죠. 네.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 간 거예요. 뭐 워낙 과금을 많이 유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이제 신고가를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저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죠. 린저씨라고 흔히 말하는 제 연배 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제 연배 때 사람들이 20대부터 계속 게임을 해오면서 그 게임만 하고 20대 때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40대가 되면서 구매력까지 또 겸비하면서 1년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 쓰게 되는 그런 린저씨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 거의 환갑 다 됐어요. 환갑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이제 반백살 네. 가까이 오다 보니까 돈 쓸 때도 많고 이런 데서 뭐 이제 계정 팔고 이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좀 일어났고 TL이 한 10년 동안 군불만 떼다가 뭐 아직 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불만 떼다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10년 전부터 대작 게임이다 뭐다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산으로 가버린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뭐 펄어비스도 뭐 도깨비 네. 그다음에 헛개비. 붉은 사막 네, 붉은 이런 사막. 것들 기대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TL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 자체도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좀 많이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언가 정말 찬란했던 그 황금기를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해답을 좀 찾아가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알머니 제이슨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게 이제 뭐 크래프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산업에 다시 한번 무언가의 인기를 딱 가져왔는데 그 다음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무언가 다 비슷한 게임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거를 좀 타개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업계에서도 그걸 기다리는 중인가요? 그렇죠.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투자라는 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게임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잃은 거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뭐 아까 그 펄어비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기억에 펄어비스 주가가 굉장히 잘 갔을 때 그 헛개비라고 하는 도깨비의 그 게임 플레이만 잠깐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21년에 그 당시에 그 게임 컨벤션 때 공개가 되었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내년에 이 게임이 나온다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고 23년에 또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24년에는 아예 26년은 돼야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출시일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게임 팬들도 지치게 만들고 어떤 투자자들도 지치게 만든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있긴 해요. 그 유저는 뭐 이거 외에도 뭐 사실은 과금이나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증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국내 게임주들이 사실 최근에 실적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막 잘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국내 게임주들 왜 이렇게 잘 못 올라가는 걸까요? 차장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신다면? 다 말씀드렸죠. 신작이 없으니까. 신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비쌌으니까. 그 MMORPG가 워낙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게임들은 다 RPG류입니다. 그 고객들에게 매월 어떤 아이템을 사게 해서 뭐 그다음에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뭘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글로벌 시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제 고스톱 포커류라고 고포류라고 하거든요. 포커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북미나 이런 쪽들은.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그 점유율이 큰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RPG 시장이 큰 겁니다. 그래서 RPG 시장이 돈이 잘 되다 보니까 높은 멀티플을 준 건데 예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게임이 고스트 오브 포커류, 고포류 그런 게임을 많이 내는데 한 게임만 비교하기 좀 어렵고 W 게임즈라는 카드나 이제 포커 여기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W 게임즈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PER이 7배예요. 7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6배 이렇습니다. 근데 NC는 지금 많이 낮아져 봐야 열 몇 배. 원래는 30배, 40배. 그러니까 이게 RPG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멀티플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 자체도 많이 줄었지만 이익이 줄지 않은 뭐 펄어비스나 그런 기업들의 멀티플 자체도 끌고 내려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안 나오고 창의적인 게임들이 안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 약간 유저를 뭐랄까요? 호갱으로 보는 이런 그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뭔가 시선,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산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매니아층이랑 사랑하면서 같이 가는데 돈도 최대한으로 뽑아내면서 그것도 그렇지 않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약간 내가 너무 호갱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다른 산업군 간의 어떤 멀티플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게임주를 보면서 되게 재미난 느낌이 드는 게 요즘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 쪽이잖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다가 최근 들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게임주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흥행 아이템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멀티플 자체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갔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 아까의 그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흥행작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흥행작들이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멀티플 자체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처럼 이제 우리는 K게임은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신작, 흥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만 해도 게임주 전체의 어떤 투자 심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RPG 게임류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유저들을 착취하는 그렇죠. 그런 그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그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오히려 신작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 게임 회사들이 그 많은 그 인력들을 어찌됐든 계속 끌고 가면서 덩치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어떤 교육지책의 결과였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려면은 신작이 나와야 되고 신작이 흥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과금에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돈을 안 쓰면 돈을 쓴 사람과 나의 게임에 대한 능력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뭔가 다른 유저들한테 과금을 유도하게 만들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좀 장기화 돼버리면은 돈 안 쓴 사람은 아예 게임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게임의 본질을 좀 흔든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SNS를 보면은 요 게임이 난리가 났어요. 게임 플레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오프닝,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처음으로 출시한 블록버스터급 게임 검은 신화 50 요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은 거의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요 50이 왜 인기인지 먼저 좀 들어보자면. 네. 사실 저도 게임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 영상을 봤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요번에 이 50이라는 중국 게임이 큰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얻어 걸렸다고 하면 좀 많이 나간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상님 덕을 봤다. 우리 중국 분들이 중국 조상님의 덕을 좀 봤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손오공 중국 겁니까? 네, 일단 뭐냐면은 고전 IP로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됐든 큰 나라였고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고전 IP가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지금 저기 이제 자료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게 아마 삼국지. 코웨이가 개발했던 삼국지인데 저게
몇 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저게 삼국지 뭐 3부터 시작하면은 진짜 옛날 그렇죠, 그렇죠. 예, 세진 컴퓨터 때부터. 네네. 네. 제가 국민학생의 시절부터 그때도 많이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지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 내러티브 IP라고 하면은 삼국지랑 서유기인데 삼국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게임으로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풍부했는데 서유기는 순수 창작물이란 말이에요. 막 요괴 나오고 마법 나오고 도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그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만드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그 IP였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픽 엔진이라든지 어떤 그 게임 내에서의 그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의 어떤 개발 기술이 고전 IP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대박을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술과 고전 그런 스토리텔링, 전래동화, 네.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절묘한 크로스가 됐다. 삼국지도 진짜 재밌는 게 사실은 저게 중국 신화잖아요. 근데 일본 게임 회사인 코에이가 가져가서 그걸 IP로 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사실은 내용은 중국 스토리 내용인데 나오는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사실 일본이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50 같은 그런 이제 대박 게임이 또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박재근 차장님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50? 뭐 기사 몇 개 찾아보니까 네.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 뭐 80만 뷰 뭐 이렇게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손오공이라는 IP는 동양권에선 굉장히 친숙한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IP여서 그래서 초창기에 인기를 많이 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뭐 아직까지는 기사들 찾아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흥행이다. 네. 사실 손오공을 북미에서 그렇게 좀 유명하거나 그런 IP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흥행이다. 뭐 2,400만인데 지금 50억 인구 중에 2,40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이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중국이 왜 RPG를 개발을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중국이 어디서부터 성장을 했느냐 RPG가 리니지부터였어요. 이제 99년도, 2000년도 리니지 하면 거기서 중국인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IP가 이제 미르, 이메이지데이 미르 같은 네네. 그런 RPG 게임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이게 과금 너무 많이 하고 RPG에 빠져 사니까 그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큰데 참 아쉬운 게 이제 중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 성장할 때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중독이다. 네. 병이다. 우리 2012년도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99년생입니다. 99년생. 네. 방송에서 싫어하죠. 제가 99학번이어서 네네. 99학번.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아. 도입을 합니다. 네, 했었어요. 어린아이들 게임하지 마라. 밤늦게 게임하지 마라. 그렇죠. 그 중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한창 전성기였을 때 네. 발목을 잡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 없어졌나요? 이거 아무 효과 없고 그것도 없는 법안이었다 그래서 폐지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10년 동안 우리는 규제를 받고 있었고 중국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게임들 베끼면서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판 안 내주고 그러면서 전 게임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게임주를 볼 때 우리가 게임을 잘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거 그런 것들 뭡니까? 그게 이 막 그 격투 싸움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RPG가 리니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그 백그라운드로 만든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에 팔면 굉장히 잘 팔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규제하고 중국 정부도 규제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50이라는 게임과 신작 게임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운영 같은 것들은 다 베껴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북미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임은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게임 업체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도 지금 뭐 핫하게 떠올라가지고 바이럴하게 퍼지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나 지금 입장은 좀 비슷하고 그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를 좀 앞선 그런 역사가 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게 대세입니까? 듣기로는 요즘에 콘솔 게임이 대박이라고 뭐 유럽이나 북미나 이쪽에서는 콘솔 게임이 제일 좋고 그쪽이 대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인기가 많았었어요. 콘솔은? 네. 어. 근데 제가 2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네. 제가 카투사였거든요. 네. 미군 애들이랑 많이 그 교류를 했잖아요. 걔네 이제 일과 끝나고 나면은 항상 방에 들어가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 자체가 동양에 비해서 훨씬 길다 보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임을 많이 했었고 특히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모바일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제일 하이엔드 게임이라고 하면 역시 콘솔이거든요. 그 하드웨어의 어떤 그 사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기가 있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콘솔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는 네. 그런 이제 객단가가 높은 게임 산업으로 확장을 하려는 어떤 시도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솔 게임 우리나라가 진출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나요? 해야죠. 아, 할 수밖에 해야 된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박재욱 차장님 그러면은 아까 뭐 PC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 이런 게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걸렸다고 한다면 콘솔 게임으로 뭐 글로벌은 이제 콘솔이 대세다. 그래서 블리자드도 어디 인수했죠? 엑스박스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그 블리자드 인수하고 네. 거기서 엑스박스랑 결합해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서비스들도 내놓으려고 구상을 하고 블리자드를 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콘솔 시장 쪽에 우리가 많이 진출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어떻게? 지금 PC 버전과 콘솔 버전을 같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네오이즈 피해 거짓 이것도 PC 버전, 콘솔 버전 따로 하고 있고 네. NC소프트 TL도 PC 버전과 콘솔 버전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유통한다. 10월 1일 날 글로벌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뭐 콘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체 시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네. 근데 PC로 만들어서 재미없는 게 콘솔로 만든다고 재밌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콘솔에서만 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의 우리의 문화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일본은 그 예전부터 닌텐도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 닌텐도 저도 해요. 없는 집은 거의 네. 없을 거예요. 아인가 봐요. 닌텐도 한다는. 이거 재밌어요. 아니요. 네, 엄청 재밌어요. 네. 동물의 숲 막 이런 네네. 거. 동물의 숲. 20대, 30대들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 닌텐도가 한 20, 3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저희 뒤늦게 쫓아가기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사실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현질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거기에 엑스박스가 4, 50만 원 하나요? 5, 60만 원? 저는 안 사봐도 모르겠는데. 5, 60만 원 넘지 않아요? 한 기기만. 80만 원까지 할걸요? 플레이스테이션 뭐 네. 한 7, 8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야지. 그다음에 CD라고 하나요? 사야죠. 뭐죠? 네, CD. 어. 요즘 다운받아서 하지 않아요? CD는 그렇죠. 초등학생 다운 때 받는데 하고. 타이틀을 사야 다운 받잖아요. 타이틀도 또 사야 되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랑은 조금은 약간 저때의 문화랑은 약간 그렇죠.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게임 하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제 모바일로 다운 받아서 게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현질하거나 그렇죠. 그런 문화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 성향의 차이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콘솔에 PC 게임을
런칭만 했다라고 해서 아 이게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PC 그러니까 콘솔 게임의 전문적인 업체가 있지 않는 한 네.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 테크노마트에 가면은 플로피 디스크에 게임 넣어서 팔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가 봐요. 왜 이러고 계시는데? 네, 디스크를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이거 콘솔 아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체부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좀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폭 넣어가지고 콘솔 게임 K 컨텐츠 대표 장르 맞춤형 육성 하는데 영화도 지원을 하고요. 만화 웹툰 해외 진출 지원하고 콘솔 게임에도 무려 155억 원을 와. 155억. 네, 요거 지원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요거 글로벌 근데 이게 저게 우리 155억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네. 대형사분들 인건비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 10명 주면 그냥 없어질걸요?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그 K 게임의 대형사들이 음. 특히 콘솔에 집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아까는 이제 주가 관련해서는 바이오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 음. 지금 K-뷰티, K-뷰티에서 사실 지금 K-뷰티가 잘 되고 있는 거는 인디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모레라든지 그 LG생명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그 의사결정 측면에서. 근데 이제 대형사들이 과거에 이런 고가형 화장품에 집중했을 때 그 딜레마가 지금 그 K 게임의 대형사에도 좀 비슷하게 떠오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유지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쪽을 안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콘솔 시장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K-뷰티가 잘 되고 있는 건 다 인디 브랜드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훨씬 커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기획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디 게임사들이 약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비슷한 지금 딜레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솔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쉽지가 않지만 네. 안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형사들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가진다든지 네네. 화장품 이런 대형사들도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되게 많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형 브랜드들을 그런 식으로 좀 더 그 하나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강화해서 좀 실패할 시도라도 많이 질러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약간 실패하더라도 도전적이고 그런 모험적인 거를 이것저것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콘솔 게임 육성하는데도 아까 제가 155억이라 그랬는데 이 문체부에서 쓰는 돈이 적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 R&D 비용이랑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150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를?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NC에 주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중소 그 게임 개발사들 정말 요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괜찮았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뭐 우리 게임 산업이 안 좋아지게 된 게 대형사 위주로 똑같은 게임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리니지 류, 네. 리니지 류라는 그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리니지를 다 베껴서 똑같은 게임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창의력도 없고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없고 붉은 사막, 검은 사막, 뭐 노란 사막, 초록 사막, 뭐 사막만 뭐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무지개 사막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사를 키워서 새로운 류의 게임, 뭐 그러니까 뭐 RPG가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뭐 그런 게임들 그런 뭐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새로운 게임들이 나와야 좀 창의력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 차장님께서 지금 단점, 우리 국내 시장 K 콘솔이나 뭐 이런 게임 업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게임 업계에서 이런 것 좀 지켜봐야겠다, 투자 전략으로 볼 때 이런 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원래 게임주 투자는 신작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저는 신작 출시 스케줄이 나와도 이제 요즘 게임 투자자들은 쉽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게임주 자체의 모멘텀으로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생각난 게 지금 코스닥 쪽이 수급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제였나요? 9월 1일에
그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금투세 얘기도 하게 되고 어떤 주식시장에서 그 코스닥 수급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돌아올 만한 시그널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업계 쪽에서 또 대형사들 외에 수급이 비어 있는 소형사들 중에서 신작 모멘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밸류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당분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간 빈집털이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렇죠. 이런 거를 네. 노려보죠. 그리고 진짜 담백하게 주가 상승 측면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네요. 네, 길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길게 네, 그런 보기는 부분에서는 연말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빈집털이에 대한 수급 요 정도. 박지영 차장님은요? 신작 모멘텀은 이제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빈집털이라고 한다는 거는 게임도 어떻게 보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을 담아야 돼요. 그럼 그들은 뭘 볼 것인가? 예전에는 신작 모멘텀 봤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더욱이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크래프톤 혼자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적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담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신작 모멘텀은 이제 기대할 수 없고 무조건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을 좀 담는 게 그나마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조금 길게 봐서 그거를 건강하게 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머리 제이스님 한마디부터. 네, 제가 그 크래프톤 웨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네. 크래프톤 개발자분들이 거의 10년 넘게를 고생을 하면서도 계속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안 되면 우리 그냥 접자하고 개발한 게 그 배틀그라운드였거든요. 결국에는 히트를 한 개만 치면은 그동안의 고생을 다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K 개발자분들의 열정이나 덕력이나 실력을 의심하진 않거든요. 약간 그 히트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게임 개발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겉핥기고 게임 업계에서 더 많은 고민과 매일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창의력이 또 뛰어나고 실제로 실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게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박지영 차장님의 한마디를 들어보자면 전성기가 지나간 산업이다. 기대하지 말아라. 네. 뭐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전성기가 지나간 산업입니다.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후발주자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 실적 성장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막 50 같은 그런 IP 있잖아요. 이순신 같은 거 게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로 싸움하고 이런 거 하면은 삼국지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우리 사실 뭐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IP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또 써먹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게임에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좀 대박 게임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창의적인 게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머리 제이스님이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하이브리드 차가 20만 대를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퀄컴 공급업체 서밋에서 올해 공급업체 부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 챗 GPT가 개발사인 오픈 AI에 약 1억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OCI가 국내 반도체 소재 제조사 중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인산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G U+는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행사 LG U+ US 페어를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KAI 등 국내 방산업계 주요 기업들이 오는 3일 개막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신영증권은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실질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와 고배당주가 장세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2일 신약 후보물질의 미국 식품의약품청 승인 가능성과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정 등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NH투자증권에서 정리한 이슈 전략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장의 변동성에 커서요. 좀 들어가기도 무섭고 고민도 많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반기 주식 포트폴리오 골자를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골자를 짠다고 할 때 좀 지켜봐야 될 하반기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NH투자증권에서 내세운 리포트의 핵심은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 공감인 것 같아요. 제목이 고민과 우려의 시기. 어떡하라고? 일단 공감해주는 리포트였다. 그렇죠. 네. 네. 고민과 우려의 시기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고 네. 이젠 대응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라. 그리고 분산으로 대응하라. 너무 원론적인 말 같은데 원래 전략 담당, 스트래티지스트 담당 증권사는 보통은 긍정 편향이 많은데 요즘은 일부는 조금은 긍정 일색에서 조금 벗어나는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NH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쉽게 잡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판단을 단언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자. 판단 유보, 성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솔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고, 물론 최근에 그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어떤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빨리 올라오겠죠. 주가가 지금 바닥까지 한 달 전에 8월 5일 날에 그 블랙 먼데이를 딛고 미국은 그 이상 올랐고 한국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도 남아있고 최근에 나온 AI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거 또는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도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변화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성, 시장의 특성, 그래서 변동성 국면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업종 스타일도 어느 한쪽에 하나에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위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 다변화하고 약간은 좀 방어적인 업종을 좀 많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업종을 좀 많이 늘려보길 바라고 단기적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게 주로 보면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단기 투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도 리스크 요인을 각각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랑 생각해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각각 있다면 뭐 여기도 아직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지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분산하고 시기열을 아주 짧게 잡아서 9월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의 변화의 어떤 방향성을 포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어적인 게 들어가면은 필수 소비재 뭐 있을까요? 미국 같으면 월마트 이런 거겠죠. 방산 우리도 표현돼 있지만 헬스케어 오늘은 한국이 헬스케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좀 이르긴 하지만 약간 이르긴 하지만 고배당 이런 주식을 좀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단기라는 게 여기서 단기는 뭐 한두 주는 아니고 약간 2, 3개월 한 쿼터 정도를 단기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의 장기적인 그림으로 온다면 적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점의 매수라는 것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의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25bp로만 갈 것이냐. 그걸로 충분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분간 오케이인 것 같아요. 9월 달은 25bp 지난주 나온 거 봤을 때는. 네. 그리고 11월도 25bp 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선거 직후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거라 보는데 아직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50bp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는 괜찮은데 조금 중기로 보면은 연준의 베이비 컷이 계속 이어질지 중간에 한 번 정도 빅컷이 마치 금리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에 의미 있는 둔화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이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것이 장기 투자를 확 들어가게 좀 애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의 그 여러 가지 누가 되느냐에 따른 건데 지금은 뭐 민주당의 그 해리스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어떤 배팅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미국의 선거 자체가 선거 인단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보를 50% 이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 TV 토론회 이후까지는 지켜봐야지 어느 후보에 의해서 정책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아주 단기적으로는 클리어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IT인데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하고 과하게 투자하는 것이 과소하는 것보다는 경쟁력 우위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가 AI 말고 넌 AI에 대해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계속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반 정도는 마음을 갖고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반 정도는 그 저가 매수라는 것이 또 연말에 가서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할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들의 이익이 파지티브하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이게 펀더멘틀이라고 하죠. 그래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에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을 감내하니까 아까 단기적인 그런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방향성은 한쪽으로 기울지 마라 이런 주문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긍정적인 이익을 내줬다고 해도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불투명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분산 투자하고 최대한 방어 전략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평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이 리포트에서 느끼는 테이크어웨이입니다. 네,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삼양식품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마지막쯤 살짝 오르긴 했는데 네. 8월 달에 주가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왜 밀린 건가요? 네, 2분기 실적 그 8월 달 수출 데이터 약세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8월 달에 들어와서 어제 이제 금요일에 오르고 오늘은 보합권인데 거의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 지난 이게 5월인가요? 그때 실적 발표되고 네. 상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리포트가 안 나오던 게 막 쏟아지면서 60만 원 그 이상의 목표 주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때 한번 시세를 내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이상 못 가고 공방을 벌이다가 다시 50만 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거는 일단은 비수기 영향도 8월 달에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아니고 원화가 강세가 됐죠. 원화 강세
된 것이 얘네들이 수출을 이분들이 수출 미국 쪽에 많이 해서 그걸로 이제 주가가 오른 측면이기 때문에 네.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되는 것이 한 3-4% 정도 강세가 되는데 이러면 이론적으로 얘네 그 영향이 한 1%에서 한 1-2%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런 거를 미리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충분치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종인데 펀더멘털 3분기 전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과도하게 빠졌다는 것이 이 키움증권의 리포트로서 아주 간단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내려간 것이 좀 많이 찝찝할 수도 있어요. 목표 주가가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원래 높았던 84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조금 하향했네요. 그건 이제 이게 약간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80만 원이라는 숫자가 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목표 주가에 제가 동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은 거가 펀더멘털 매매에 많이 빠졌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슈적이면은 이제 앞으로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좋아지는 것이 중국은 10월달, 11월달 뭐 관군제도 있고 국경제도 있고 수요가 대비돼서 9월부터는 반등할 이번 달부터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동감하고 두 번째 북미 수출인데 얘가 북미가 잘하잖아요. 대형 마트로 입점하는 것이 계획돼 있고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확대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유럽인데요. 유럽에는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을 해서 환율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캐파가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적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출 부진이지만 3분기, 4분기 봤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펀더멘털 이슈가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것이 아까 앞전에 프로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시크리컬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넘버가 따박따박 나오는 주식을 다시 선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고 그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익 실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로 못 갔던 수급이 약간 다시 이렇게 바이백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투자가들이 몰려서 그런 거지만은 넘버와 나오는 거는 사실은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같은 것이 넘버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8월달 그 수출 데이터 나왔죠. 근데 반도체도 약간 성장률이 내려가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런데 화장품은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넘버가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의 선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비록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식품이라는 섹터 자체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 많이 빠졌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떨어지고 그만큼 수출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지만 9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다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 지금 30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뭐 1300 근처 간다. 그러면 수출주 전반적으로 너무 빨리 다시 가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좋게. 네. 그러면 삼양식품도 미국의 수출 중심으로 많이 하고 다른 데를 하니까 수출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추가 원화 강세는 주의해야 됩니다. 추가 원화 강세의 속도만 주의한다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의견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양식품의 반등 가능성은 높지만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KB투자증권에서 준비한 거고요. 조선 업황에 대해서 좀 다룬 리포트인데요. 네. 조선주 슈퍼사이클 온다 했는데 네네. 슈퍼사이클은 또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한마디 드리면은 관심이 갈 때 바로 하셔야 돼요. 액션이 바로 있을. 우리나라는 빠르기 때문에 그 우물쭈물하면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조금 빨리. 물론 네. 사는 거는 이제 조금 속도가 느릴 수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조선산업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8월 들어서 큰 폭의 하락했었습니다. 비슷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삼양식품 같이 수출 식품업 똑같아요. 네. 원달러 강세가 빨리 되다 보니까 조선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익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7월 말
8월 초에 이후로 이제 좀 지나면서 꺾였는데 일단 조선주는 환율이라는 그 공통적인 수출주에 너무 빨리 꺾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센티먼트가 투자 심리가 드러난 것이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얘네들 파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었어요. 8월 말에. 물론 잘 넘어갔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빠진 목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수주가 여전히 좋은데 하반기 수주가 혹시라도 감소할 것이냐 그런 우려까지도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리포트의 핵심은 호황이라는데 왜 조선업은 주가는 안 좋은가라는 얘기이거든요.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썼고 왜냐하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신조선 발주가 작년보다도 거의 22%니까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신조선가 지수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신조선가 지수를 달러 표시가 말고 우리는 달러로 보잖아요. 그럼 원화로 바꿔보세요. 그럼 원화 강세되잖아요. 네. 그러면 넘버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슈가 신조선 원화로 환산된 신조선가하고 조선 업종 지수하고 보면은 같이 우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너무 빨리 되는 게 지속되면은 네. 아까 비슷한 그 센티먼트가 계속 녹아져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1333원인데 이게 연말까지 1260원까지 원화가 강세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이 조선 애널리스트입니다만은 이 하우스 KB의 기본 틀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가 임팩트가 있다는 거하고 수주 감소는 뭐냐면은 이미 많은 3년치의 기본적인 일감을 한국조선사가 다 흡수했어요. LNG, 뭐 컨테이너 상반기 이미 다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원달러 강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충분히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주 물량 자체의 증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주가의 부담 요인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선주가 계속 잘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지난 슈퍼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잘 나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수주잔고도 나쁘지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수출이 떨어져서 계속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가 가장 조선업황의 리스크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주가에는 영향을 분명히 줬고요. 수주 감소는 아직 우려니까 현실화된 건 아니죠. 주가는 미리 반영할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게 기본적인 이거 환율적인 말고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큰 틀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새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시간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체크할 포인트가 환율도 있고 그래요. 7, 8, 9월이니까 8, 9월 달에 수주도 좀 확인하고 싶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반등으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등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까? 반등 선언 가능성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다른 섹터보다 더 우호적으로 먼저 반응할 것이냐 봤을 때는 그거는 중립 이상으로 보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8, 9월 달에 수주 잔고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더 천천히 템포를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리포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조정을 좀 받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등이 얼마나 세게 올 것이냐는 건데 당분간은 이 부분에서 계속 공방을 지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애널리스트별로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누구는 HD 현대중공업, 누구는 HD 한국조선해야, 누구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비포스 여러 가지 있는데 개별 이슈 종목별로 좀 뜯어보고 저가 매수는 아니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개별 이슈를 뜯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많이 분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고. 까탈스러워지는 형국에 돌아왔고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2000년부터건 최근 4년간 보더라도 9월의 미국장도 전통적인 시즈널티상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 6% 정도의 조정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가 뭐 스트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2차 전지 때문에 좀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 나오고 여러 가지 보면서도 낙관 일변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불만나는 리포트 마지막 코너까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에 주식 이슈,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큰 매크로적인 이슈들 다뤄봤고요. 삼양식품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선 업황 흐름까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월 첫 거래일 오전장은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이고요. 0.3%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해서 보합권에서 2673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야금야금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5% 마이너스 764. 오늘 사실 2차 전지 빼고는 대부분은 좀 전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첫 거래일에 지금 초반장을 딱 맞닥뜨리고 드는 느낌을 한번 보자면? 나름 괜찮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나름 괜찮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죠. 여기 이니어를 끼고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다 하셔가지고 나는 괜찮다. 약 올리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나름 괜찮다. 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반도체냐 제약 바이오냐의 어떤 기수 싸움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장중에 갑자기 확 오르면서 엔비디아 실적 정말 좋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이제 사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막상 엔비디아는 그렇게 좋은 숫자를 내놓고도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떨어졌고, 그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다시 갔거든요. 네. 반도체를 잠깐 왔다가 다시 갔는데, 일단 뭐 주말 사이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9월의 시작은 2차 전지가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걸 좀 어필하는 그러한 출발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뭐 이주연 대표님도 오늘 9월 첫 거래 초반 장세 느낌을 항상 이제 장
월 말이랑 월 초를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월 초에 좀 주도했던 섹터들이 잘 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1일 날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2차 전지였는데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뭐 큰 모멘텀 없이 바닥을 좀 형성했던 흐름들이었고 오늘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일단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시겠지만 9월이 항상 뭐 미국장 기준으로 가장 최악인 시점이고 리포트도 엄청 많이 나와요. 9월 안 좋다고. 그렇죠. 사기 좋은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사기 좋은 달인데 국내 증시는 보통 이거 한 달 뒤에 반영해서 10월부터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월쯤 최악인 시점을 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뭐 8월에 한번 크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반영 했잖아요. 네, 선반영 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조금 희망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월봉을 보면 아랫꼬리가 너무 긴 거 이거는 좀 기분이 좋진 않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 섹터에만 몸을 실어서 논다면 괜찮을 거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이것저것 뭐 9월 하락장, 뭐 2차 전지, 뭐 과대 낙폭주 이런 주제는 이미 있어가지고 네. 이런 거는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아까 저희가 회의할 때는 두 분이 해제와 그랬제를 좀 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네. 물론 하락장에서 해제와 그랬제는 리액션이 채팅창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좀 챙겨가야 또 신뢰도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지난주 월요일 날 나오셨을 때랑 내가 그때 요 얘기했는데 요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차 전지 또 이제 뭐 이주연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살 거라면 2차 전지는 지금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의 문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의 가격대는 사서 가지고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 죄송합니다. 네. 괜히 올라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했지 안 했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뭐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눈치 있으시네요. 네. 그냥 뭐 바이오 주도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였으니까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이제 할 만한 거 꼭 그 앵커님 이거는 제 해제와 그랬제가 아니라 저 그냥 무난한 거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앵커님 네. 꼭 승부를 보셔야 되겠다 네, 그러셔갖고 얘기를 드렸던 이엔셀이 이거 날아가 버렸네요. 제가 산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네. 이제 2차 전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수혜주를 찾는 시장의 어떤 흐름이 있는 가운데 어떤 그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제가 이제 지금 뭐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좀 사서 길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길게 보는 게 올라갈 때 길게 보는 거지 저점 깨고 내려갈 때는 짧게 손절을 칠 수 있는 손익비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만약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을 잘 찾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엔셀 실제로 신규 상장 주고 지난주 나오셨을 때가 상장한 지 한 뭐 2, 3일 정도 된 종목인데 이틀째였죠. 이틀째였나요? 네네. 일주일 만에 16,000원에서 38,000원까지.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여러 가지 공부를 또 많이 해 오셨고 좋은 종목도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오늘 9월 첫 거래일이니까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전통의 하락장 9월 올해는 다를까? 해외에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월 달, 7, 8월 달에는 휴가를 장기로 갔다가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다시 9월에 돌아오기 때문에 무언가 바뀐 장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그러려면 거래량도 많이 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9월 달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나는 달이 아닌가 이런 리포트 근거적인 그런 데이터들도 좀 가져옵니다.
전통의 하락장 9월 올해는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태석 이사님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9월이 그래도 선반영돼서 8월에 9월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첫날부터 이래버리면 김이 확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어떤 대응. 유연한 대응. 그러니까 지난달 만약 8월달에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으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오늘 조금 섭섭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섭섭함 때문에 분명히 만약 지난 주말 하더라도 계좌의 손익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말 사이에 큰 이슈도 없었는데 갑자기 손익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 70만 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100만 원 이상에서 꼭 매도를 해야지라고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단 저는 일단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연휴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월, 화, 수 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금요일 날 뭐 돈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부터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래일은 5거래일에서 6거래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짧은 거래일 안에 갑자기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또 치고 가면서 시장이 변화의 어떤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8월 달에 좀 좋은 기조를 이어왔던 종목군들은 일단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추석 연휴 지나고 와서 저는 다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서 종목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군들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손익비가 좀 좋은 종목군들,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삼아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오히려 뭐 고점을 향해 가는 종목군들을 지금 따라붙으면 시간에도 쫓길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함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라서 저는 그쪽보다는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쪽에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쪽에 관심을 갖자.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9월 달 아까 8월 선반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이 항상 그렇죠. 네. 지금 이 주가 싸다라고 해서 사잖아요, 다들.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싼 가격이랑 시장에서 인정하는 싼 가격이 다른 거니까 네. 9월 달 8월에 얻어 맞았다고 또 그리고 재미없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인정을 해줄지 9월에 좀 그렇게 기대되는 장일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9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 빅 이벤트 금리 인하. 금리다. 그죠.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가 신고가를 딱 갱신을 앞두고 있어요. 뭐 다우존스는 신고가에 들어갔고 S&P 500은 신고가를 그냥 여기는 후 불면 딱 들어갈 것 같고요. 나스닥이 이제 그동안 좀 기술주들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좀 더디게 3대 지수 중에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저는 이 흐름대로라면 그냥 방향은 뭐 다시 한번 고가 뚫고 가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앞두고 증시가 박살이 나봐요.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실 떠나는 마당에 누가 돼도 상관은 없겠지만 맨날 바보라고 자기를 놀리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거는 막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막아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정책이 되었던 뭐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하던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9월장은 사실 미증시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네. 10월달 우리나라 증시는 10월이 가장 안 좋아요, 항상.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돌아서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래서 10월 말쯤에서 사면 우리나라 증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순에서 말까지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게 변수입니다. 아, 대선이 변수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 사이클에서의 인하를 확정 짓는 달이 될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8월에 일단 선반영했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1월까지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국장이니까 큰 국장이니까. 기대는 내려놓으시고 올라오면 네. 올라오면 이제 11월 이후엔 장이 또 출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관점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국내 투자하면은 그런 항상 이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어도 국장이잖아요. 이 그렇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니까. 네. 네. 근데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기대해 보시는 9월달에 만약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하고 나서요.
아직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있지만 네. 달러 캐리,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 달러 캐리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오면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그 이제 금리를 우리가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이번에는 뭐 바로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금리 인하 이후에 국내 증시로 이렇게 좀 들어와 주는가 이거 꼭 알겠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주영님께서 매년 추석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수급이 잘 돌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추석 전까지는 이제 관망만 하고 있는데 요맘때는 좀 뭐래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또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18일 그때 또 19일 FOMC 있고 뭐 이렇게 해서 9월 말, 9월 중순에서 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9월은 좀 줍줍해서 사담을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근데 뭐가 싸다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매하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사는 건데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거죠. 반도체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2차 전지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으면 그 주도 대장주를 기준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이 싸면 사는 거고, 네.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저도 이제 구독자분의 이야기에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딱 있으면 쇼핑 시즌에도 뭘 사야 될지가 명확하게 확실하죠. 어느 정도는 갈라치기가 될 텐데 네, 확실하죠. 이게 반도체 사기도 지금 나쁜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싸다고 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싸다고 사실 사기보다는요. 네. 그냥 그 흐르는 물결에 몸을 몸을 맡겨야 맡겨요?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는데 제약바이오 앞에 말고 폭포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죠. 항상 우리는 손실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뭐 내가 사는 시점이 혹시나 또 물결이 바뀌는 시점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철님께서 9월은 주식하기에 원래 가장 안 좋은 달이며 추가로 또 안 좋은 달은 1월, 10월, 4월, 11월, 2월, 6월, 10월, 3월, 12월, 5월, 8월이 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영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장이지만 여러 가지 종목과 그리고 섹터 그리고 담았을 때 나중에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다른 섹터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강하게 살아남은 섹터 여기가 2차 전지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주연 대표님이 갖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바닥인가? 참 제목도 아주 그냥 어그로성으로 굉장히 잘 짓습니다. 2차 전지 바닥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연 대표님 이거 가져오신 뭐 투자 포인트부터 저 바닥인가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이게 바닥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2차 전지 자주 질문을 또 받았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딱 이 시간에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짧게 손절을 칠 수 있고 만약 여기가 정말 최악의 뉴스들이 나오는 이 시점이 네. 저점이 되었을 때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절 명확하게 잡고 4848을 하면 놓치게 되겠죠.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시세 탄력이 강한 종목이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다들 아실 거예요. 2023년도에 여름쯤에 에코프로가 이제 황제주 등극하고 150만 원 갔을 때 2차 전지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뭐 몰매를 맞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딱 고점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 시점을 우리가 보면요.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이 121선과 61선이 이제 역별로 돌아서고 난 이후, 그러니까 주가의 이동평균선, 평균치, 가격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이제 역별로 돌아서고 121선 위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요번에 요 고점, 그러니까 7월 초에 만들어진 이 고점이 돌파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이 파동의 고점들을
돌파했던 구간이 있었냐 하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그랬는데 요번에 이런 그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아니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보고 돌파 매매 결국은 어떤 뭐 중요한 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도 되느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좀 놓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저점 자리를 손절로 잡고 한 10% 잡고 여기서 한 20-30%를 노리는 거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여기서 따라붙어서 간다? 요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기 돌파하고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전략들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붙었을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접근을 해서 손절을 여기서 한다라면 한 17%의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로도 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뭐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짧게 손절을 잡고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주가가 항상 돌아설 때는요. 큰 파동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와줘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찐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되고요. 이게 이번 상승 파동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항자리 뭐 한 43만 원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네. 분명 조정은 한 차례 더 나올 거고요. 요번 이 조정 이후에 저점을 잡고 돌아서는 시점부터 아마 증권사 보고서나 여기저기서 이제는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의견을 주신다면? 뭐 저는 뭐 지난주부터 살 거면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LG엔솔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만약 지금 위치에서 공략을 한다면 LG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혹은 이들이 지금 정말로 찐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장주 따라서 움직이는 2등주, 3등주 매매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3사 그리고 양극재 움직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중에 전해액과 분리막도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가져보는 것도 그러니까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저점 이탈하면 손절한다. 그 기준으로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WCP, 뭐 대주전자재료 이러한 기업들 올라오게 되면 저는 뭐 지금은 그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좀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게 맞고 그들이 만약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신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를 보려면요. 승부 보려면 2차 전지가 만약에 달린다는 가정하에 분명 여기서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막, 음극재 뭐 이렇게 쭉쭉 돌 거거든요. 근데 전고체. 전고체? 최근에 전고체 강했잖아요. 먼저 갔잖아요. 이번에 한번 불날 때. 그렇죠. 한번 움직였다가 싹 조정 받았잖아요. 얘네들이 시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는 그렇다. 결국은 뭐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뭐 지금 당장은 올 건 아니지만 꿈과 희망은 여기가 최고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원래 꼬시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한대. 있잖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고체 쪽에 한번 시세 줬다가 지금 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자리가 더 편안하고 나을 수 있다. 네. 섹터 물줄기가 이제 2차 전지로 쭉 간다고 하면 뭐 파생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또 나올 건데 그 중에 또 시세 탄력은 굉장히 또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려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하고 하나 쪽에서 이 리포트 나왔는데 제목이 2차 전지 찐바닥 아니 제목이 아니죠. 내용이 2차 전지 찐바닥 아니다. 기계적인 반등을 기대한다. 하나 쪽에서 2차 전지 추세적인 반등 아니다. 실적 개선세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되게 지금 들으면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주가는 이렇게 본다고? 이거 주가 더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진짜 바닥인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가격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데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조정 파동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파동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분들이 보고서를 이제는 찐바닥이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중에서도 또 목표 주가 35만 원에서 55만 원인가 60만 원으로 또 상향한 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좋으니까 두 분께 다 여기 안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만 듣고 갈게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삼성 SDI입니다. SDI. 네. 엔솔에 비해서 SDI가 좀 덜 올랐어요? SDI가 더 오르지 않았어요? 덜 오른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모두 돌파를 한 거고 아직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돌파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화재에 대한 반사 수혜를 가장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쪽은 어딘가라고 했었을 때는 삼성 SDI가 BMW사와 이제 가장 밀접하다 보니 저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전고체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나중에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보면 삼성 SDI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보다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SDI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이주연 대표님은요? 가면 뭐 다 같이 갈 거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거나 사도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종목들 내에서 오늘 보면 확실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 이런 게 시세 탄력이 좋잖아요. 14%, 15%. 네. 이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한 가닥 했던 친구들이 요번에 또 한 가닥 하는 거거든요. 왕의 기환. 네, 그냥 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니까 그 추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로 쏠린다라고 하면 저는 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해요. 에코프로머티. 이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고요. 뭐 전구체 하면 여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세가 지금 좀 돌리는 위치인데 나올 때는 또 화끈하게 뽑아주는 친구거든요. 상한가도 잘 갑니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2차 전지 이왕 노릴 거 좀 괜찮은 내용도 있고, 거기서 시세 탄력도 한번 노려보겠다면 에코프로머티를 한번 잘 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한 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분은 삼성 SDI 또 말씀을 해주셨고, 2차 전지가 확실히 지금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났고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격차가 꽤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잘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9월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될지도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발제입니다. 보여주시죠. 과대 낙폭주, 다물 종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할 때는 주도주가 안 보인다. 난 뭘 답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주제는 그래서 내가 해답을 갖고 왔다라고 과대낙폭주 다물 종목에 대한 후보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확실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9월달 추석 연휴 전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 그러니까 추석을 갔다 오면 만약에 담아볼 종목으로 뭐가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서 가장 확실한 명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올해 2분기에 정말 많이 이야기했다가 갑작스럽게 없어진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음식료. 네. 금리 인하에 내수 소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버무려지게 되면 저는 하반기에 그래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섹터 중에 음식료 업종도 좀 체크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료는 빼는 거죠? 사실 식품인 거죠? 그렇죠. 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식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골자보다는 라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커야 우리가 이제 주도 업종이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정말 잠깐이나마 이 김밥 시장에 눈을 돌렸지만
엄청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저는 라면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라면 하면 결국에 이제 그럼 삼양식품 아니야? 뻔한 이야기 하고 있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삼양식품보다는 과대 낙폭주잖아요. 농심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게 맞다. 와, 파격적이네요. 네. 농심. 그래서 농심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명분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들이 지난 4월부터 6월 달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매출액을 보이면서. 근데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라면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과 8월 달에 두 차례 공시를 합니다. 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공시를 하는데 투자 규모가 6월 달 거는 2,200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8월 달에 나오는 게 한 1,900억 정도.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만 올해 이제 4천억을 이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수출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내수 소비도 내수 소비지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여전히 높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농심의 지금의 가격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사실은 삼양식품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팩트이긴 해요. 하지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넘어오면서 그래도 개선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농심을 한번 바라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앵커님이 지금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지금 안 든다라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스스로 설득을 해보려고 네. 종토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종토방에 글이 하나가 있는데 주식 vs 라면, 농심 종토방이에요. 주식을 사고 라면을 사면 어떤 게 더 빨리 오를까요? 주식이 오른다 1번, 네. 전쟁 나서 라면 값이 오른다 2번. 어떤 게 더 빨리 오를까요?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답답해서 네. 종토방에 글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분이 또 도배를 하는데 김치 왕뚜껑 먹어보고 좀 배워라 농심아 이런 얘기 또 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웃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농심. 좋습니다. 저 좋아해요. 네. 신라면 좋아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자 이재현 대표님 음식료 기가 막히죠 농심. 그렇죠. 뭐 농심 뭐 안성탕면 같은 거 저 굉장히 안성탕면. 농심 거 맞나요? 근데 안성탕면 농심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아 맞아요? 네, 좋아하는데 아 그렇네요. 일단 대장은 아시겠지만 삼양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어떤 그 수출에서 이게 폭발적인 뭔가 또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이 나와야지 식음료 쪽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삼양식품이 반등하는 자리고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주식 무조건이라고 하면 네. 되죠. 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네. 크게 수익을 낼 만한 확률이 높다. 높은 종목이 대상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이유는 오징어 게임도 또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식음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뒤에 그 공략주를 더 궁금해하시고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음식료 지금 한 번 얘기해도 뭐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도주를 생각할 때는 한번 식품주 생각해 보면 어떨까. 9월 말 됐을 때 제가 또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또 사과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요. 아, 그때 제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면은 농심 최고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주제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9월 달에 좀 인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다양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공략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이 좋은 종목 또 두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동아ST 갖고 오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 포인트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 전부터 이슈가 되었죠.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어떤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이게 이제 미얀마 가스전 성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가스전의 이익률이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네. 전체 2분기 영업이익률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전의 이익률이 7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뭐 광구, 뭐 사광구까지 이제 확장을 계속해서 이제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계속해서 더 커질 거다라는 네. 관점과 함께 인프라 기반의 어떤 수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뭔가 조금 불확실한 그런 부분에 있거나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어떤 그 양다리 전략. 네, 양다리 모멘텀. 전략. 뭐 하나라도 걸려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는 62,700원을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52,000원, 매수가는 5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동아 ST도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음식료 업종은 그렇게 아직 땡기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래도 미리 좀 체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 만약 포트를 좀 채우신다면 결국엔 제약바이오 쪽 아닌가 싶고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도 이쪽이고 특히 동아 ST는 하반기 유럽 물량 로얄티를 이제 200억 정도로 받게 되면 자금이 확 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자에 대한 이슈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럽, 미국 내년에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체크했던 것 외에 성장 호르몬 쪽에 대한 매출도 YOY 대비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3월달에 기록한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저는 10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 ST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원,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 뭐 9월달에 계속 나오실 거니까 좋은 종목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T, 포스코 인터내셔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주연 대표님과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